자, 그럼 오늘 이번 주 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잘들 놀았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어쨌든 휴일이 있었는데 똑같이 보강이 없이 그냥 지난주 원격 강의라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업은 시간 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강은 잡지 않습니다. 빼먹은 게 없어서. 자, 그리고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로버스트 컨트롤 강인 제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PID 제어 이것만 이제 많이 보셨는데요. 이 PID 제어도 비선형 컨트롤러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로버스트 컨트롤러는 그 대표적인 비선형 제어기들로 보통 얘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성이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M, 그리고 매스 스프링 댐퍼, MSD라고 하는 2차 시스템들은 선형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형인데 이제 비선형 시스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뭔가 제어를 해보시면은 걔들 대부분은 다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완벽한 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스프링도 이 늘어나는 정도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브가 이렇게 꺾이면서 훅스로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스프링은 입력이 예를 들어서 변이면 출력 나오는 힘 F가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범위를 넘어가면 그 일종의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소성 변형들이 일어나면서 얘들이 이제 그 비선형 형태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프링 자체가 완벽한 그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이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무언가 조금 더 강력한 제어기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뭐 설명 뒤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비선형 제어기 중에 특히나 이 강인 제어라고 하는 로버스트 컨트롤러를 배우시면, 첫 번째는 되게 프로그램은 사실 아주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 줄 정도 더 추가하게 되면 이 녀석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인 튜닝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들이 굉장히 제어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얘들이 갖고 있는 마찰이라든가 또는 뭐 온도 변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래서 축구선수 이강인 아니고요. 강인 제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고 굉장히 강인하게, 그러니까 즉 제어가 되게 잘 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실제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제 뒤에서 배우는 그 몇 가지 제어기를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들이 되게 이 강인 제어하고 비슷한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예전에 퀄리테이티브 리즈닝 때도 한번 이런 오늘 배우게 될 스위칭 액션에 대해서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는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그 수식을 꽃가루가 날려서 기침이 가끔 나네요. 이 강인 제어기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이론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간단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한때 뭐 굉장히 유행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 여전히 그 로봇 쪽 분야에서는 강인 제어를 누가 더 잘 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PID 제어 같이 보여도, 또는 PD 제어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강인 제어기를 쓴다거나 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혹자가 이제 가끔 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머니플레이터의 제어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났다라는 낭설을 가끔 퍼뜨리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야 될 영역들이 많고, 그리고 이 로봇이 갖고 있는 특징, 스페시픽 오일러라고 하는 그 공간들의 특징 때문에 되게 로봇 쪽은 여전히 할 게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어 쪽 기법들도 다 끝난 것 같지만 전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되게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성능을 좋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강인 제어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똑같이 우리가 보행 로봇을 한다 또는 물체를 잡는데 물체를 잡았거나 또는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날씨에 따라서 많이 민감해지죠. 그래서 뭐 날씨, 기온 이런 부분에도 프릭션이라고 하는 요소들 또는 로봇들 관절에는 사실 러브리케이션 뭐예요? 트라이블로지 베어링 쪽에 윤활들을 하게 되는데 이 윤활유들이 날씨가 변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리스 같은 재질들이 말라버리기도 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절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스트 컨트롤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전에 국내 대기업들이 2000년대 초, 90년대 말 이때 막 강인 제어기를 써서 한다고 하면은 왜 강인 제어기를 쓰냐, PID 쓰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제어도 못하는 것들이 뭘 한다고.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포크레인, 엑스카베이터, 뭐 로봇들 새로 만든 것들을 제어를 못해가지고 대기업들 여전히 지금도 못해요 잘. 그리고 그때 계신 분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었고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 기법들을 잘 활용을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 팀 안에 서너 명 정도가 이 일들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옛날 분들, 옛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됩니다. 뭐 저도 이제 점점 옛날 사람이 돼가고 있는데 오늘 재미로 얘기 드리면 저희 집 애가 어버이날이라고 저한테 이거를 사줬어요. 그래서 중3인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막 이렇게 총 쏘고 저희 집 개 풀러놓고 막 총 쏘고 그랬던.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저 총대를 제가 까먹었는데 강인 제어 로버스트 컨트롤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PID 제어 같은 것들 사용을 하시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실제 제어를 해보시면은 이게 어렵네 생각보다 조금 야리꾸리하네 모호한 데가 좀 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액추에이터 모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터나 또는 뭐 선형으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계열들은 사실은 선형적인 액추에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토크 입력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보내면은 액추에이터의 입장에서 보면요,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출력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완벽한 케이스죠. 여기 살짝쿵 삐뚤어졌습니다만 내가 입력을 내보내라 하면은 출력이 선형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림이 조금 안 맞게 되어 있어서 제가 섬세하게 조금 고치겠습니다. 요새 눈이 가물가물해서. 원점에다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고요. TV로 보니까 살짝 삐뚤어진 게 보이네요. 네, 여기 좀 삐뚤어졌지만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이 선형적으로 나타나야지 좋은 액추에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토크 입력이 0에서부터 쭉쭉쭉쭉 늘어나면 토크 아웃풋도 늘어나는데 입력은 어떤 특정 단계를 넘어가서 이만큼 나가라고 했는데 출력이 여기 딱 땡 하고서 세츄레이션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멈춰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내가
토크를 10Nm를 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최고 목표 지점까지 가면서 10Nm가 잘 나가다가 0 내보내라 하면 0이 나가고, 5 내보내라 하면 5가 나가고, 10 내보내라 하면 10이 나가는데, 15를 내보내라 라고 했더니 역시 10이 나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뭘까요? 예, 토크 리밋이라고 불리고요. 많은 액추에이터들이 실제로 이 토크 리밋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PWM7을 바꾸거나 또는 아날로그 출력 입력을 모터 쪽에 출력으로 넣어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뭐 잘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장난감 모터부터 포함해서 여기에 내가 특정한 전압 그리고 전류를 걸어주면은 얘가 더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최근 드론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뭐예요? BLDC 모터죠. 그래서 이 BLDC 모터는 지금 보시면 안에 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자극 딱딱딱 하는 코킹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터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출력을 세게 하려고 해도 그 이상 나가지 못하고 어디선가 딱 세츄레이션이 걸리는 포화 상태가 되는, 한국말로 세츄레이션은 포화 상태이고 우리는 토크 관점에서 보면 리밋이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뭐 이쪽으로 돌리든 반대쪽으로 돌리든 간에 특정한 값 이상을 못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커브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이 구간은 선형이다가 어떤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 세츄레이션 돼서 토크 리밋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명 데드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또 모터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작은 모터가 있는데 얘들의 PWM7을 뭔가 입력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앰프가 그거를 바꿔가지고 출력으로 내보낼 텐데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살짝쿵 아주 작은 입력을 넣었을 때는 얘가 안 돌다가 입력을 조금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팡 하고 돌기 시작하는 거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입력이 작을 때에는 아예 멈춰 있다가 특정한 수준을 넘어가야지만 펑 하고 나가는 것. 요 부분은, 요 구간은 아주 작은 입력에 대해서는 모터가 동작을 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출력이 나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데드존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모터가 0에서부터 살짝 올리면 살짝 출력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최대 출력은 어디선가 멈춰 있고 토크 리밋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작은 출력에 대해서는 데드존이 생겨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점. 그래서 속도를 저속 컨트롤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작은 토크를 내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속으로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릿느릿 그러면서 토크는 나올 만큼 나오는 이런 상태를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액추에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이고요. 이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 요새는 세츄레이션이 자꾸 걸려버리니까 이런 모터에다가 과도한 암페어를 걸어주는 게 최근 유행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사실 드론에서 저는 먼저 시작했다고 보고요. 이런 모터들 지금 뭐 싸구려 모터 얼마 안 해요. 뭐 2만원, 15,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할 텐데 가격은 까먹었고요. 이 녀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격 전압을 뭐 한 12V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암페어만 갑자기 쫙 올리게 되면 이 모터가 굉장히 고속으로 돌죠. 1000rpm 이상으로 돕니다만 토크도 그리고 잘 나오겠고요. 이런 모터들의 경우에는 드론 날개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드론 날개는 기본적으로 고속 회전을 하죠. 그리고 고속 회전을 해야 강한 토크가 나오는 모터들입니다. 이런 거 보통 우스갯소리로 제가 맨날 얘기할 때 선풍기 모터라고 부르는데요. 저속일 때는 토크가 거의 안 나오다가 고속으로 돌아가야지만 토크가 잘 나오는 모터들이 있어요. 이런 모터들은 로봇 쪽에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로봇은 저속으로 이게 뭐 팔이 움직이는데 1초에 몇 바퀴나 돌겠어요. 1초에 뭐 0.12바퀴, 0.1바퀴나 도나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로봇 팔이 1초에 막 10,000번 움직인다, 한 바퀴 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속으로 움직이면서 고토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로봇 쪽에 이제 필요한 모터들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뭐 싸구려 모터들 10만원 미만의 뭐 국산 DNG라든가 7만원, 8만원 이 정도 하는 모터들이 있는데, 이런 모터들은 데드존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데드존 되게 높고
그리고 기어도 굉장히 안 좋아서 기어에서 많은 잡음들을 발생하죠. 기어가 안 좋다라는 건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감속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감속기가 안 좋으면 이 녀석들이 잡음도 많이 생기고, 오래 돌리게 되면 모터가, 기어들끼리 처음에 슬라이딩,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로테이션은 한 점에서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 이빨들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긁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슬라이딩 하는 것들이 점점점 갉아먹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도 많이 나지만 마찰도 많기 때문에 적합한 출력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들었던 이런 그 드론류들, 이런 드론류들 모터들이 고전류를 흘려보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충전기 리튬 폴리머나 리튬 이온 배터리들 쓰시면은 전격 전압은 정해져 있지만 암페어는 사실상 무한대로 솟아나오죠. 우리가 작은 배터리, 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암페어가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런 폴리머들 계열들은 암페어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터리에 리튬 폴리머는 리튬 특성 때문에 전류를 많이 뽑아내면은 에너지가 방출되면 온도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얘들은 온도가 떨어지고 내부는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도가 기본적인 얘들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액추에이터 입장에서는 암페어가 무지막지하게 흘러가면 여기에 있는 이런 모터들의 코일이 보이시잖아요. 잘 안 보이면 집에 가서 뜯어 보시고요. 코일들 보이시죠? 주황색 내부에 까만 거 안에 이 코일들은 굉장히 얇은 구리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코팅되어 있는 구리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들 어릴 때 코일 감아가지고 그 전자석 만들잖아요. 뭐 에나멜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팅이 되어 있는 구리선들인데 여기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파워를 많이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전류가 과도하게 흘러가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고 구리선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구리선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지죠. 그러면 그 시뻘겋게 달라지고 나서 다시 토크를 빼고 나면 이 구리선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냉각이 되면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 그 구리선은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 구리선이 하얗게 변화버립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철사는 좀 그렇고, 뭐 에나멜선, 구리선 그런 것들 라이터로 지져서 가열한 다음에 내비두면 하얗게 표면이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 눈에 구리선이 보이면 한번 라이터로 지져볼 텐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백화 현상이 벌어지면 그 모터는 이제 버려야 되니까 냉각을 하는 것이 요새 유행입니다. 그래서 쿨링을 많이 해서 백화 현상을 없애는 거고요. 드론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기 N 무슨 랩스에 있는 모 박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자기가 옛날에 이런 걸 다 연구를 했다는 둥 하지만, 사실은 드론 쪽에서 먼저 저는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드론의 경우에는 이 BLDC 모터가 굉장히 높은 전류를 넣고 그러면도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이 주변에 굉장히 심각하게 프롭들이 돌면서 냉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주변에 터뷸런스 난류들이 엄청 발생하면서 얘들을 식혔기 때문에 이러한 드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점프하는 이제 치타나 이런 로봇들의 경우, 또는 최근에 나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 점프하는 것들, 이런 사례들도 볼티지 레벨을 3000에서 4000볼트까지 쫙 올려놓습니다만, 그리고 따로 냉각기도 많이 달고요. 이 냉각을 하지 않으면 이 모터는 금방 사실 죽습니다. 그래서 냉각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암페어를 많이 투입을 해서 이 모터가 갖고 있는 원래 특성치를, 곡선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쭉 올려버리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포인트를 여기까지 하는 대신에 외부에서 냉각을, 그러니까 열이 바깥으로 Q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터의 특징들은 아이디어란 이런 입력 대비 출력이 나오는 선형적인 액추에이터가 사실은 없고, 모든 모터들은 리밋이 걸려 있고, 다음에 데드존들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드존은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어비가 있어서 기어가 모터를 돌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움직여 보면 까딱까딱 살짝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유격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 있고 백래쉬라고 부르죠. 그래서 백래쉬 현상하고 이거는 기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깅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코깅 이런 모터들이 까딱까딱 하는 느낌이 떨컥 하는 느낌이 있어요. 요 느낌은 요 안에 자석과 코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터를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순간 뭐가 발생해요? 전류가 흐르면서 이 녀석한테 자기장이 걸리게 되겠고 그 자기장 때문에 따까닥 하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드리는 데드존은 얘들하고도 유사하지만 뭐 종합적으로 나타나지만 모터가 돌려고 그러는데 작은 힘에는 돌지 못하다가 특정한 영역을 넘어가야 그때 모터가 도는 마찰과 관련된 것들이 잔뜩 있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존도 사실 데드존이 없는 모터는 사실 찾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모터라고 하는 것들을 사보시고 좀 비싼 모터를 사야 스펙도 있죠. 사양대 거기에 보시면 뒤에 표에 데드존이나 토크 리미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무조건 피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추에이터를 선정했다 하면 그 액추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 non-linearity라고 하는 non-linearity, 리니어 선형이니까 non-linearity,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힘일 때에는 이 녀석이 안 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아마 실험을 못 해봐서 좀 그런데 PD 컨트롤 할 때는 그런대로 모터가 도는 것 같은데 PID 컨트롤 할 때 I 게인 때문에 I 게인은 모여 있다가 에러가 점점 누적이 되면 그때 그게 토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P는 에러에 대해서 비례하는 토크, 그 다음에 D는 에러의 미분치를 이용해서 감속시키는 기능, I 컨트롤은 에러를 쌓아놔서 이 에러가 어떻게든 쌓인 토탈 값들이 0이 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 게인에 I가 쌓이게 되면 이게 토크 값이 이 I 게인에서 출력이 나가는 토크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데드존이 있으면 우리가 컨트롤을 해서 띠용 여기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릴 때마다 I 컨트롤에 I가 에러가 누적이 되는 건 점점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는 토크가 얼마만큼 나가겠어요? P나 D에서 나가는 토크가 되게 작겠죠. 에러가 작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I 컨트롤 값이 쌓이게 되면 이러다가 갑자기 펑 하고 튀는 현상들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펑 I 때문에 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데드존이 있는 경우에 I 컨트롤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안티와이징 기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이 비선형성은 얼마만큼 심각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비선형성은 엄청나게 사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3학년 때 로봇공학에서 이자유도 로봇을 포워드 다이나믹스 걸어놓고 움직여 보시면은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내 머릿속에서는 로봇이 탁 가서 멈출 줄 알았는데 흔들 계속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로봇 비선형성도 아주 최악의 비선형성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그거는 그래픽이었기 때문에 로봇 다이나믹스만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시는 거였는데 실제 로봇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졸업작품 같은 것을 하면서 실제로 제어를 해보시면 이제 실공간이기 때문에 마찰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찰의 경우에는요 되게 종류도 많고 이 마찰의 파라미터를 완벽하게 좀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찰의 파라미터를 완벽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컨트롤러를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찰이 이만큼의 영역 안에서 있어서 무언가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흔들리고 별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제어기들이 하는 역할은 이 영역 안에서 흔들린다면 무조건 제어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컨셉 하에서 문제가 설계가 되는 모델링 기반 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PID 컨트롤이나 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모든 종류의 이 뒤에 나올 로버스트 컨트롤러도 컨트롤러가 요 안에서 무언가 다이나믹스가 왔다 갔다 흔들린다면 얘들은 무조건 제어를 하게 되면 요 안에만 있다면 언젠가는 수렴을 시키겠지라고 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뭐 아주 완벽하게 뽑는 것도 의미가 없고 뽑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불확정성의 논리처럼 마찰을 완벽하게 내가 측정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논의가 되는 건 내가 관찰을 하려고 하면 그 중에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만 보는 것이고, 관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센서나 옵저버를 쑤셔 넣으면은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파라미터들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요, 여기 입력 대비 출력에 대한 여기 매스가 있고 이렇게 누른다면 그때 발생하는 반대 방향의 프릭션들 모델들을 사람들이 세워 보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마찰 모델들이 있고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요. 마찰이 증가하기도 하고, 이만큼은 마찰력이 안 느껴지다 갑자기 올라갔다 다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갔다 멈췄다가. 자, 요 그래프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들 뭔가 문을 여는데 푹 하고 여는 것들 느껴보셨죠? 안 움직이다 팡 하고 움직이다가 다시 팡 하고 움직이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 나는 나이스하게 잘 만들어야지, 이런 일이 없게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마찰의 사례이고 스틱 슬립이라고 불리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스틱은 말 그대로 어딘가 멈춰 있다가 슬립, 다시 미끄러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도 그렇고 이런 막대기를 이렇게 누르다가 틱, 틱, 틱 이런 현상들. 안 가고 있다가 힘을 더 주면 푹 하고 밀렸다가 또 멈추고, 푹 하고 밀렸다가 또 멈추고. 스틱 멈춰 있다가 슬립, 미끄러지는 현상.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계로 되어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 스틱 슬립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찰을 피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마찰을 피한다라는 거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찰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이제 붓는 것들이 뭐 윤활유를 잔뜩 붓고, 그다음에 그리스 잔뜩 바르고 쳐 바르고, 뭐 WD-40은 쓰시면 안 됩니다. WD-40은 윤활유 제거제, 그러니까 지방을, 팻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윤활유들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WD-40은 세척 기능을 하는 것이지 윤활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활이 살짝 처음에 된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스틱 슬립이 이런 모델로 있는 반면 뭔가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얘가 튀용 이런 모델도 있고, 이렇게 널뛰기로 춤을 추는 경우도 있고요. F는 CX 도트, 우리가 쓰고 있었던 댐핑 모델은 선형화 모델인데 이 녀석처럼 나이스한 경우가 사실 별로 없고요. 댐핑의 경우에 뭐 또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쿨롱 댐핑, 쿨롱 댐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마찰력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다, 노멀 포스다라고 불렀던 이 녀석이 쿨롱 프릭션입니다. 그래서 쿨롱 맞나? 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미는 방향의 속도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정하죠.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밀게 되면 이쪽으로 마찰이 걸리는 거. 쿨롱 프릭션이 되겠습니다. ASME 표준안들 몇 군데서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속도 대비 마찰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또 되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이없는 마찰인데요. 갈 때하고 올 때가 달라요. 그래서 보낼 때는 마찰이 더 크고요, 올 때는 마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위에 대해서 갈 때하고 올 때가 마찰력이 좀 보시면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른 것들, 이력이라고 한국말로 중국어로 부르고 있고 히스테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히스테레시스는 갈 때하고 올 때가 서로 다른 것들, 거의 대부분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레시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안 좋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모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가 방향이 서로 달라지면 속도가 방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에 맞춰서 이 녀석들이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 때가 달라진다 그러면 얘는 또 써먹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제어를 하기 어렵죠. 제어할 때는 오른쪽 왼쪽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을 입력을 줘야 되는데 히스테레시스가 있으면 어렵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쨌든 벨라시티는 속도는 다 양수인 구간에다 잡았는데, 만약에
V하고 F라는 게 있으면 많은 히스테레시스 모델들은 이러한 유형의 그림을 갖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할 때 마찰이 어디 가서 멈춰 있다가 또 속도를 빼면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점 출혈에서. 이게 생각보다 마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터를 써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되겠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계열 같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자연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되게 많은 노이즈들이 들어오고요. 그것도 하나의 노이즈,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 부를 수 있겠고, 모터를 가지고 그걸 해보면 조그만 모터 가지고 요만한 미니 모터 가지고 뭔가 움직여보면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걸 이만한 모터를 써서 시스템을 이만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에러가 눈에 훨씬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녀석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데드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높여도 토크 리밋에 빨리 걸려버리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되다 안 되다 하는 것 같은 현상. 에러가 데드존 때문에 토크 출력이 잘 안 나가고, 토크 출력이 나가더라도 금방 세츄레이션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큰 걸 만들기 시작하면 작은 거 만들 때는 안 보였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 이 현상을 뭐라고 공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긴 한데, 공학적으로는 뭐 설명하기 되게 좋습니다만, 작은 로봇들, 작은 뭔가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매스가 적고 이너시아가 적기 때문에 다이나믹스가 되게 좀 낮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한 뭔가 장난감이 이렇게 휙 움직일 때 다이나믹스 잘 안 보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칙 드리프트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다이나믹스들이 많이 보이고, 프릭션이라든가 토크 리밋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큰 걸 만든다 그러면 하지 마.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만한 거 갖고서 뭔가 요런 책상 위에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거 하다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해보시면 갑자기 문제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걸 만든다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 요소들로 집중하게 자꾸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날 뭐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든다고 해보면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프릭션 모델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요. 이 프릭션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프릭션들이 존재하면 그걸 싸잡아 넣어서 제어기로 이 안에서만 다이나믹스들이 흔들리게 하고, 이 안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수렴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기법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 제어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 프릭션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기 때문에, 윤활을 하던 안 하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하는 기법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아이 컨트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안티와이징 기법들이라든가, 이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보상 기법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프릭션은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다가 이것에 의한 파라미터들, 코에피션트들, 여러분들 그 매스 스프링 댐퍼가 갖고 있는 CX 도트, 스프링 계수들, 이런 것들이 실제 시스템 안에 있다면, 물론 우리가 P 제어, D 제어를 해도 이것들이 생깁니다만, 이게 원래 시스템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눌리는 무언가 장난감을 갖고 놀더라도 걔들 안에는 뭔가 벨트가 있다거나, 장난감으로 이런 식의 것들, 캐러필러 있어도요. 얘들은 마찰도 심각합니다만 이 자체가 벨트가 있기 때문에, 고무 벨트가 있어서 K값이 존재하고 댐핑도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뽑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모델링을 한다기보다는 모델링은 이런 특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요 안에 가둬넣는 작업이 제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때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수학적인 모델 바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사이즈 안쪽에다가 다이나믹스를 몰아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컨트롤러에서 내가 개인 튜닝을 잘 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컨트롤러 튜닝을 좀 해보시면은 제어가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원하는 성능의 마지막 단계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PID 제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에러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에러가 누적이 되죠. 플러스 에러, 마이너스 에러가 계속 누적이 되면 요것들이 흔들려서 통통통 하고 있을 때, 에러가 누적이 되면 I 컨트롤의 에러의 합은 점점점 커지면서 토크가 펑 하고, 데드존에 있다가 토크가 딱 걸리면서 펑 하고 하다 팅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러의 특성에 맞는 몇 가지 모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해보시면 이게 반복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꽁수로 if문 써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if문 자체가 앞서 보신 것처럼 불연속적인, 여기 보시면 불연속이잖아요. 이게 불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 연속적인 시스템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데 불연속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if문을 쓰면 if문 자체가 뭔가 커브를 꺾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작을 때 클 때 내가 다른 출력을 내보내겠다라는 행위 자체가 불연속성을 만들어냈고, 불연속성에 의한 uncertainty를 만드는 것, 모호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f문을 써서 뭔가 땜빵으로 애도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상 모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 모델을 쓰면 성능이 확실히 좋아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 보상 모델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학습화 기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2005년도 기점으로 학습화 모델들은 전부 다 스토캐스틱 모델들을 씁니다. 그래서 uncertainty라고 하는 불확실성들을 확률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꾸 스토캐스틱 컨트롤 분야에서 스토캐스틱 제어, 확률 기반의 제어 쪽에 이제 각종 지능화 기법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영역들은 수학 기반의 모델을 해서, 제어는 모델링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비모델링 기법들, 학습화 기법들이 제어 쪽 영역으로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고,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 15년 이상은 제어 쪽에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근데 아주 인기가 좋냐? 그러면 인기가 아주 좋진 않아요. 대신에 뭔가 학습화 기법들은 여전히 집어넣을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자, 첫 번째, 컨트롤은 수학적인 모델 기반의 방법이고 스테빌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그런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모델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보상을 내가 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SC 당초부터 이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 이 안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제어 기법인데, 이걸 좀 더 터프하게 좁힌다거나 아니면 이 방법에서 얘가 흔들리는 패턴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특이한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학적인 정의인 강인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인 제어기의 경우에도, 강인 제어기가 그럼 되게 좋은 건데, uncertainty라고 불리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굉장히 잘 동작하는 게 로버스트 컨트롤러인데, 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는가? 이 애들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기는 제어에 필요한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우수한 제어기인데, 개인 튜닝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는 로버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대충 한 1시간 정도 보여주고 난 잘 돼요 하고 졸업하면 끝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제품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성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뭔가 로봇이 움직이다 탁 멈춘다거나 카트가 움직이다가 아주 정확하게 고속으로 움직이다 탁탁 멈춰야 된다면, 그때 우리는 각종 비선형 컨트롤러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즉 PID 제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제너럴한 성격들이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성능이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 녀석에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로버스트 컨트롤러를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일례로 얘기 드리면은 전에 엑스카베이터 이 유압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을 모델링을 그때 같이 했던 분 한 분이 모델링을 했는데 차수로 따져봤더니 뭐 36차였나 34차였나 뭐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수가 무려 30 차수를 30 오더를 넘어간다. 되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3차나 4차급으로 줄여본 사례도 있습니다만 실제 환경에서는요 차수가 워낙 높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초고차 하이퍼 고차 시스템이고 대부분의 이런 기계 제품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차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 차수를 우리가 다 모델링을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얘기 드린 것처럼 국내 대기업들하고 일을 할 때도 대기업들을 보고 PID 제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든가 모델링해서 그거 컴펀세이션 보상 모델 니네가 잘 만들어서 넣고 튜닝 죽도록 한번 해보든가. 그러면 죽도록 해봐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선형성이 너무 커서. 그러다 보니 그걸 자동으로 줄여줄 수 있는 강인 제어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인 제어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인 제어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먼저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모델링 기반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트로커스 근궤적 PID 제어를 가지고 투입하면 근궤적이 폴들의 위치가 나타날 거고요. 그 폴들을 토대로 해서 스테빌리티를 만족하는 거고 그 과정은 이론적인 과정이고 PID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조절을 해서 컨트롤러가 절대로 이 범위가 다이나믹스는 이만한데 컨트롤러를 요만하게 잡아놓으면 다이나믹스가 이 구간을 넘어가서 불안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어떻게든 넣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튜닝을 해서 구간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걸 어널리티컬하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루트로커스 근궤적들 가지고 페루프 상태의 안정성을 얘기하고 제어도 파라미터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이 컨트롤은 모델링 기반 기법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델이 실제 값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그 위에서 제어도 해봤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실제 값하고도 다른데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은 마찰이 잔뜩 있는데 마찰을 모델링을 해서 넣으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댐핑 코에피션트, 댐핑 파라미터하고 실제하고가 갭이 좀 있을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도 예측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값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는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시뮬레이터 위에서 파라미터들을 K값을 높인다거나 댐핑을 살짝 바꿔보거나 하면 무언가 특이한 다이나믹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모든 걸 다 실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뮬레이션으로 댐핑을 높였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K값을 높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일부러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실제 파라미터하고 다르더라도 우리는 특정한 파라미터의 값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델이 어차피 불확실하긴 한데 모델이 완벽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거를 완벽하게 센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로봇이 있는데 여기에 윤활유가 다 말라버렸어요. 예를 들면 로봇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도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뭔가 사출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사출 환경 같은 경우에 금형으로 뭔가 플라스틱 찍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요새 같은 날씨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장비들 전체가 쇳덩어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기본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기본으로 60도 이상을 찍고 있고요. 손을 대자마자 뜨거 하고 느낄 만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으면 로봇들이 움직이잖아요. 로봇으로도 열이 점점점 전파가 되고요. 그 로봇에 60도 이상 100도 가까이 되는 열들이 계속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들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윤활들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삐걱삐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윤활유가 마르는 것들 윤활유까지 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센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센싱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완벽해도 센싱도 안 될 수 있고, 모델을 우리가 완벽하게 못 잡을 수도 있고, 모델을 완벽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코에피션트 개수를 명확하게 못 찾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케이스들별로 한 겁니다. 그리고 센서가 만약 달 수 있고 센서를 확실하게 센서 값이 되게 완벽하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변하죠. 온도가 낮아지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액체들에 전부 다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게 보십니다만 드론 같은 경우에도 습도가 높은 날하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은 날, 습도가 높은 날 이럴 때 움직임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공기의 점성이 조금씩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 같은 거 할 때는 특히나 심각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거 모델이 완벽해도 센싱이 불확실하다. 퀀타이제이션 에러.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어려운 말로 써져 있긴 합니다만 AD 컨버터, ADC 써서 보시면 여러분들 10비트짜리 쓰면 0에서 1023까지의 숫자를 바뀌죠. 근데 실제 모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피지컬 월드는 연속적인 공간인데 여기서는 0에서부터 1023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디스크리트하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것들의 비트 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0에서 4096 12비트급으로 올리게 되면 이 녀석보다는 이 녀석이 훨씬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비트짜리 0에서 255짜리보다는 당연히 이 녀석들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ADC는 또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센싱 해보시면 센싱 자체에서 앰플리파이 하면서 신호가 작으면 증폭을 하잖아요. 그 증폭하면 노이즈가 여러 가지 패턴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60Hz로 나타나면 전원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에러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non-deterministic. 앞서서 우리의 컨트롤러는 모델링 기반 기법이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한 결정론적인 세계관이고요. 실제 우리 공간은 non-deterministic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non-deterministic은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스토캐스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컨트롤은 디터미니스틱인데 로버스트 컨트롤러는 여전히 모델링을 쓰고 있지만 uncertainty를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토대로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컨트롤러 자체가 제거하거나 아니면 uncertainty를 되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제어를 시키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뭐가 흔들리는 요소가 있더라도 시끄러. 나는 그냥 여기로 갈 거야. 하고 푹 하고 강력하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제어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영향들이 있어도 그걸 팍 하고 한 곳에 모아버리기 때문에 로버스트 컨트롤러를 쓰게 되면 개인 튜닝이나 튜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로 보시면요, 컨트롤은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에 있고 로버스트 컨트롤은 역시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 안에 있지만 언설턴티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제어 기법들을 뜻하고요. 이 두 가지를 넘어가는 단계가 아까 얘기드렸던 스토캐스틱 컨트롤이고 이쪽은 non deterministic 또는 probabilistic한 확률 기반의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기법들을 여러 가지들 배우시잖아요. 로봇 학습 시간에도 이것저것 얘기 드렸고 스토캐스틱 제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스토캐스틱 분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컨트롤러의 영역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일맥상통하게 4학년이니까 4학년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좀 잘 종합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선형성을 만드는 되게 안 좋은 우리 컨트롤러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는 바로 이 PD 컨트롤의 D입니다. 그래서 이 D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썼던 모델들은 에러 도트는 DT분의 D인데 그걸 델타 T분의 델타 E라고 델타 E 오버 델타 E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T가 충분히 작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T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러 도트가 부정확한 사례가
속출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직면한 컨트롤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진중하게 얘기를 이 부분을 한 적이 없는데, PD 컨트롤은 에러 도트를 쓰고 델타 t분의 델타 E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델타 t가 되게 중요한데, 이 델타 t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할 때는 이 델타 t가 최소한 초당 몇 헤르츠로 나와야 되냐면 미니멈 100헤르츠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0회, 100사이클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미니멈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그래도 억지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100헤르츠. 이거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레코멘데이션 할 부분은 아니고, 미니멈 사실은 300Hz가 나와야 돼요. 초당 300회는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것도 잘 안 씁니다. 이것도 별로 좋은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1000Hz를 찍어야 됩니다. 1초에 제어를 1000번 할 수 있어야 델타 T가 0.001, 1ms가 되고, 제어를 해보면 에러 도트 값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보여드릴게요. 델타 T는 0.05일 때, 델타 T가 0.01일 때, 델타 T가 0.001일 때, 얘는 20Hz, 100Hz, 1000Hz입니다. 여기 그래프 PD 제어하고 있는 그림 보시면요.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되게 이상한 지점이 나오죠. 불연속해 보이는. 이 델타 T가 0.05면은 너무 커서 이 부분이 완전 불연속이 눈에 보기에도 사람 눈에도 불연속으로 보이잖아요. 제어를 하면 성능이 이따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지 같죠. 델타 T가 0.01, 100Hz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이 녀석이 뭔가 그럴듯한 PD 컨트롤의 형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1000분의 1, 1ms 사용하시면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100Hz가 미니멈 컨디션이고요. 실제 환경에서는 이 녀석을 더 줄여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에러 도트가 델타 t분의 델타 E이기 때문에 100Hz 0.01은 사실 충분한 에러 도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제어 쪽 분야에 그 제어 전문가들, 제어 쪽을 업으로 삼는 분들하고, 저는 업은 아닙니다만, 제어 쪽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상 모델을 만들고, 컴퍼세이션 모델, 그 다음에 또는 비선형 모델들 쓰고, 그 다음에 로버스트 컨트롤러도 쓰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별짓을 다 하는 것보다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에러 도트가 댐핑이잖아요. 댐핑을 잘 설계하는 게 제어에서 중요한 것들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댐핑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델타 t분의 델타 E이기 때문에 델타 T를 작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보상 기법들보다 사실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사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상 모델을 쓰더라도요, 성능이 한 95%밖에 안 나는데 100Hz를 제어하던 걸 갑자기 1000Hz나 5000Hz로 올리게 되면, 쫙 올리게 되면요, 댐핑이 기가 막히게 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 모델 쓴 것들은 좀 성능이 안 나온다 하면 1000Hz 이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제어가 미친 듯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에러 도트가 잘 되기 때문에 제어가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0Hz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헤르츠로 제어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헤르츠는 뭘 얘기하냐면, 제어를 할 때 뺑뺑이 폼은 와일문 돌리잖아요. 그 와일문이 1초에 몇 번을 돌리는가, 타이머 안에서 그 타이머가 1초에 얼마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어 쪽에 어떤 이슈들이 많이 약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까지는 각종 제어 보상 모델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을 하다가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컴퓨터 속도가 극단적으로 빨라지기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막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300Hz, 아니지, 300MHz 뭐 이런 것도 썼죠. 300MHz, 뭐 펜티엄 2, 233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갑자기 기가 단위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컨트롤러 속도가 좋아졌고, 그건 이제 PC 쪽 얘기고요. 이런 제어를 하는 많은 인베디드 기기들, 뭐 여러분들 인베디드는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은 인베디드가 아닌 겁니다. 인베디드 기기들 ARM 프로세서들이 등장을 하면서 얘들의 클럭 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에러 도트만 가지고도 제어가 잘 되네. 그리고 에러 도트 가지고 PD 컨트롤만 갖고 제어가 잘 되네. PD 컨트롤의 D가 되게 잘 동작하네. 왜냐하면 델타 T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기를 꾸미실 때는 1000Hz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제발 복잡한 비선형성이 없어서 제어가 잘 되기를 기도를 하고 정말로 빌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000Hz는 되게 중요한 숫자가 되겠고요. 1000Hz 이상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기 지점이 옛날에는 100Hz도 얘기를 했지만 암만 못해도 한 300에서 500Hz 돼야 되는 거고, 제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기술 없이 내가 아는 거 없이 PD 컨트롤 하나만 갖고 제어를 잘하고 싶으면 1000Hz 이상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100이나 300Hz에서 보상 기법 쓰는 것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1000Hz에서 PD 컨트롤해서 개인 튜닝 하는 게 더 잘 되는 게 바로 이 제어기 쪽의 세계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로우 DT는 델타 T 샘플링이 이게 되게 낮으면 숫자로는 커지는 거죠. 델타 T가 커지면 D 컨트롤은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숫자이고요. 여기서 제가 로우라고 표현한 건 샘플링 주기로, 샘플링 컨셉에서 샘플링을 낮춘다라는 의미고, DT 자체가 커지면은 샘플링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 100Hz, 50Hz 이 정도면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아두이노 같은 것들을 쓰지 말라고 매번 얘기를 하냐면요. 아두이노 가지고 클럭수 올려보세요. 실제로는 타이머에서 1000Hz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만 프로세스 자체가 속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덕지덕지 이것저것 달기 시작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타이머 구간을 내가 1000Hz로 잡아도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들이 실제로는 1000Hz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럭이 높은 CPU를 쓰는 것이 제어 쪽에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는 장난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와일문 써서 뺑뺑이 돌리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클럭이 높은 것들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끊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